손수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상 밑에 있는 계단에 성전 가까이에 걸터 앉아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왕이 궁궐 밖을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행사를 순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궐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건데요. 영조는 제위 중에 이 순문을 129번이나 행했습니다. 청계천으로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92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조선 왕들의 소통법입니다. 2023년 10월에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 월대가 복원이 됐습니다. 100년 만에 복원된 월대인데요. 보통 월대라고 하면 이렇게 정각을 우러러 보이게끔 정각 주변에 높이 설치하는 것이 월대입니다. 그런데 근정전 주위에도 이렇게 월대가 있지만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궁궐의 정문 앞에 월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동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유일하답니다. 그럼 이 월대는 어떤 공간일까요?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이 궁궐 바깥에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백성을 바라보고 백성을 만나는 공간이고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궁궐 안에 있는 왕과 만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월대가 새롭게 복원이 되었고요. 이 월대는 조선시대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소통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그 중에서 진정한 리더의 능력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 저는 그게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중에 그 소통을 가장 잘한 리더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종이 리더가 되었고 성군이 되었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이 누군가요?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세자로 책봉되고 그 해에 바로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왕의 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특히 군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은 아버지 태종이 상왕으로 올라앉아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종이 왕이 되면서 세종의 부인이었던 소원왕후, 그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 외척 세력을 굉장히 경계했던 태종에 의해서 사형받고 죽어야 됐었고 몰락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부인을 바라보는 심정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또 무책임해 보였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서 성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군이 되는 데는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종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윤대, 구원, 그리고 상소인데요. 윤대는 왕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게끔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왕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왕의 잘못을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도록 신하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상소 역시도 어떤 측면에서는 왕의 잘잘못 그리고 정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상소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비판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신하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세종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세종은 소통 중에서도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 군주였죠. 경언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실록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종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비판하는 말이더라도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경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일단 받아주는 거죠. 세종의 소통 중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제개혁이었는데요. 세종은 과거시험을 열어서 그 과거시험에서 세종이 직접 문제를 냈습니다. 그걸 책문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시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등수를 매기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책문의 문제였습니다.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모두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공법에 대해서 이걸 고치려고 한다 하고 과거 시험의 최종 합격자들 그들에게 이런 책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구사금, 무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공론화해서 함께 의논하겠다 하는 여론의 힘을 보여주는 창구를 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토지 1결당 10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 17만여 명에게요. 5개월여 동안 발음이 좀 별로예요. 5개월여 동안 17만여 명을 직접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찬성이 57.1%, 9만 8천여 명이었고 반대가 42.9%, 7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성이 많으니까 공법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많은 쪽은 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 쪽은 왜 반대가 많은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했던 거죠.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한 지역들이죠. 반대가 많은 곳은 강화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명철하지 못해 일의 옳고 그름을 내다보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의 조세를 보면 예전보다 배나되어 백성들의 원망을 알 수 있다.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 나라를 부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펌 손실법의 폐해를 염려하여 공법을 만든 것인데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이란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니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대신들은 공법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이렇게 공법의 문제점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라 하고 명을 내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명철하지 못해 옳고 그름을 내다보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서스럼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하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자신의 바른 주장들을 펼칠 수 있게 장을 열어줬던 거죠. 그러자 황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옥한 토지는 부자가, 척박한 토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데 만약 중간 수준의 세금을 매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안수산 지돈영 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다펌법 때문에 아전의 농간이 심해 뇌물을 받은 조사관의 낮은 세액 책정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내는 걸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관리들을 파견해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냐라는 걸 조사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뇌물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근절시킬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실담업법이라는 것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평년보다 수확량이 적겠죠. 그럼 수확량이 줄어든 만큼 세금을 감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법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1429년에 호조에 명을 내려서 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호조에서 공법안을 제출하자 그걸 백성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찬반이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백관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8년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먼저 시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서 1444년, 그러니까 공법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14년 만에 이렇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새로운 세제 개혁이 완성이 됐던 거죠. 전분육등법이라는 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어서 세금을 차등 있게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올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차등 있게
내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과거 시험에 책문을 냈던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무려 17년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오랜 토론을 거친 끝에 반대자들조차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어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종의 소통,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론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세종의 소통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찾아볼 인물은 세종과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죠. 세종과 닮아 있는 듯 하면서 굉장히 다른 인물입니다. 정조는 그러면 세종과 달리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정조 역시도 성군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그러니까 세자의 아들 세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그때 정조의 나이가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노론의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론은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죠. 정조를 암살하려 하기도 했었고요. 세손 시절부터 심지어는 왕위에 오르기 직후까지도 암살하고자 했었습니다. 늘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던 이가 정조였죠. 이 정조는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성군이 되었을까요? 내가 만약 정조라면 노론을 어떻게 할까요? 노론은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조가 통치를 쉽게 하려면 노론들을 다 내쳐야 되겠죠. 그런데 정조는 노론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노론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정치를 해나갔던 거죠. 우선 노론들을 상대하려면 정조도 힘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측근이었던 채재공을 재상의 자리에 앉힙니다. 채재공은 조선 후기 100년 만에 남인 출신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노론과 소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채재공이 재상이 되면서 남인들이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금 더 탕평 정치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채재공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편지를 어찰이라고 하죠. 정조가 채재공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는 정조가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한다. 자신이 뽑은 인재풀과 그 인재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편지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채재공에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채재공에게 이걸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함께 돌려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정조가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정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이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조정에서 논의할 것에 대해서 미리 소통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심한지라는 인물인데요. 심한지는 노론의 수장이었습니다. 노론의 수장이면 정조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정조는 심한지를 불러들이고 이 사람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 심한지가 어떤 인물이냐? 노론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던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49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러 역사서에서도 만약 정조가 독살되었다면 그 중심에 심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심한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요사이 돌아다니는 말은 들려줄 만한 것이 있는가? 우의정이 서영보에게 답한 편지는 말이 매우 눈에 거슬린다. 말을 전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이 우의정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인가?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라. 조정에서 정조 몰래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심한지에게 자신에게 다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조가 이미 심한지와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정적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론의 수장인 심한지가 정조 앞에 엎드려서 관모를 벗었습니다. 관모를 벗는다는 말은 사직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한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그러자 심한지가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물러가 처벌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우의정 심한지를 파직하라 그럽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파직된 심한지는 다시 영중추부사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관모를 벗고 사직을 청하고 행동이 매우 지나치다 하고 정조가 화를 내면서 심한지를 파직시켰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 그 어차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그대를 임명하는 방법도 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다. 내일 조정에서 이런 논의를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내가 경을 파직할 것이다. 하지만 경을 어떻게 다시 조정에 복귀시킬 것인지 미리 다 준비해 둔 것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편지로 두 사람이 조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를 미리 다 각본을 짜뒀던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밀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한지의 후손이 지난 2009년에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냈던 편지 299통을 공개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정조와 심한지가 이렇게 각별한 관계였구나 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조정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논의, 조정 내에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심한지에 대한 안부 인사 혹은 심한지가 여행을 가면 선물을 보내서 잘 다녀오라 뭐 이런 편지 내용까지 아주 사소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조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렇게 편지로 심한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뱃속에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데 여름 들어 더 심해졌다. 그동안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온돌 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니 답답하다. 왕의 건강 문제는 극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까지도 심한지에게 편지로 서스럼 없이 적고 있었던 거죠. 이런 편지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정적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었는지 정조의 남다른 소통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이런 편지들을 보내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는 즉시 없애라. 불에 태워라. 찢거나 물에 씻어내라. 두 사람이 밀통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정조가 보여준 소통,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적까지도 내 편으로 만든 그의 편지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299통, 때로는 하루에 1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지로 정적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정조의 능력, 어쩌면 그런 능력이 빛을 발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조의 진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 정치를 이어서 펼치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친전에 탕탕평평실이라고 글자를 걸어 두었고요. 규장각 서재 안에도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글자를 걸어 두었습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무슨 뜻이냐면요, 만 개의 하천을 골고루 비춰주는 달빛 같은 군주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현판이 창덕궁에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천명월 주인홍은 정조의 탕평 정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떤 군주가 되고 싶은지 그런 정조의 통치 철학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정조는 손상익하, 손해는 군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어야 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 물길에 배를 타고 백성에게 왔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 백성을 존중해야 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된다. 라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조는 백성들과는 어떻게 소통했을까요? 누구의 그림인지 다들 아시죠?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김홍도도 정조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화공이었죠. 그런데 유독 김홍도가 이런 풍속화를 많이 그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도는 천재화가입니다. 풍속화 외에도 김홍도가 잘 그리는 그림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홍도의 그림 중에 풍속화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어쩌면 정조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백성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으려고 김홍도를 시켜서 풍속화를 그리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직접 백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 왕들이 능행을 많이 갔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의 무덤이 더 늘어났겠죠. 능행은 왕이 먼저 효를 백성들 앞에 실천해 보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선왕의 무덤들을 참배하러 가면서 왕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정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능행을 자주 다니면서 직접 백성들을 만났던 거죠. 조선의 왕들 중에 능행을 가장 많이 간 사람은 영조입니다. 77회. 그런데 영조는 재위기간이 52년이죠. 정조는 재위기간이 24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조의 능행이 횟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정조는 이 능행을 가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능행도의 그림을 보면 정조의 능행을 구경하러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서서 자유롭게 왕의 능행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자유롭게 왕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조는 이 능행에서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언은 백성들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편지를 작성해 와서 정조의 능행 일행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면 그 편지가 정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이렇게 꽹가리를 칩니다. 그러면 정조가 그 소리를 듣고 행렬을 멈추어요. 그리고 꽹가리를 친 사람을 불러다가 직접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상언과 격쟁으로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 3,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3일 안에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이죠. 세종과 정조의 남다른 소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소통을 잘한 군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을 했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연은 신하와 왕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하들이 왕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경전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조정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경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에게는 이 경연의 시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왕은 혼자이고 신하들은 여러 명입니다. 학문이 굉장히 높은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자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조나 연산군 같은 경연을 굉장히 기피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연을 정말 열심히 한 왕은 누구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경연에 대한 기사가 36,000여 건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왕들 중 경연을 많이 한 사람, 세종의 경우 1,800여 회, 성종의 경우는 9,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3,400여 회. 누가 가장 많은가요? 성종이 월등히 많습니다. 성종은 도대체 이 경연을 통해서 어떻게 신하들과 소통을 한 걸까요?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종 역시도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종은 아버지 의경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예종이 일찍 죽게 되면서 어쩌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지만 그때 나이가 12살에 불과했습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수렴청정을 거치고 친정을 하면서 대신을 존중하면서 대간을 예우한 아주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었던 성군이 됩니다. 성종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는 세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왕위에 올라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20살에 일찍 요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못해 죽게 된 거였죠.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제한대군이 왕위 후보 1순위였겠죠. 그런데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순위는 의경세자의 맏아들인 월산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가 월산대군은 병약하니까 대신에 성종은 나이는 그보다 어리지만 기질이 담대하여 세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칭찬했었답니다. 그래서 성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된 거죠. 그렇게 성종은 12살에 어쩌면 얼떨결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해야 됐어요. 세조의 왕비인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성종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왕 수업을 받았던 거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종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던 호학군주였죠. 제사를 행한 뒤에 또 경연에 나가신다면 성체가 필요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경연을 패하셔도 좋습니다. 성종은 나는 하루라도 배우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제사를 지내는 날일지라도 경연을 정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년 동안의 수렴청정을 끝내고 이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명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정사를 돌려준다면 이는 신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 신등이 어느 곳에 의기하겠습니까? 비록 대궐에 나아가더라도 한 잔술을 어찌 편안히 마시겠습니까? 하고 수렴청정을 거두지 말라고 청을 올린 겁니다. 그 말은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을 거두겠다는 말에 예의상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성종에게는 나를 아직 못 믿겠다는 말인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성종은 이러한 한명회의 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명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자 많은 신하들이 한명회를 벌줘야 된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성종은 좌의정 한명회의 말은 아직도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질타를 합니다. 하지만 연이어 좌의정이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는가, 또한 좌의정이 사죄를 청하였으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다. 신하들을 특히 훈구대신이라 그래서 한명회처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 왕을 섬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훈구대신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존중해 줬던 거죠.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훈구대신들을 그대로 두면 성종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관직에 진출한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림들을 벼슬이 높지는 않지만 중요한 직책인 사관원, 홍문관, 사헌부 이런 3사 대관직에 임명하게 한 거죠. 이들은 권력자들의 잘못된 부정, 비리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림들을 등용해서 훈구를 견제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조정에서는 훈구 대신들과 새로운 신진 관료인 대관들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공부를 좋아했던 성종이었기 때문에 홍문관을 집현전을 이어서 왕과 함께 공부하는 경연의 중심 인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들이 대거 신진 사림들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죠. 한 번은 대간 김원신이 형조판서 현석규를 소인배라고 빗대어서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현석규는 형조판서로 성종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서는 정이품, 그리고 김원신은 오품벼슬이었습니다. 판사라 그러면 지금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이 장관을 탄핵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김원신을 벌줘야 된다. 감히 이품인 사람을 소인배에 빗대어서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김원신을 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원신을 잡아다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성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죽음에 임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은 신의 때문이다. 이제부터 말할 게 있거든 극진히 말하라. 내가 가상히 받아들이겠다. 그대가 의기가 있고 굴하지 않는 것이 기쁘다. 그대의 직무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정원의 지시를 해서 술을 하사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방면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를 처벌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간언하지 않을 것이다. 또 대간에서 강하게 간언해야 훈구파 대신들이 부정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훈구 대신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지나친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까
살림들로 하여금 그들을 충분히 견제하게 해주었던 거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하려면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줘야 되겠죠. 성종은 신하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반면에 신하들이 자신을 질책할 때에는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더 깐깐하게 해서 모든 질책을 다 받아들였던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까치가 둥지를 지으려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물고 가면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거기에 지방의 수령이 왕의 측근인 승정원에 있는 관리들에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뇌물로 준 리스트였습니다. 성종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다가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종은 승지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수령이 그대들에게 특산물을 선물로 보낸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걸 받겠는가? 하고 넌저시 질문을 던져요. 승지들의 대답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좌승지가 성종 앞에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흔이 넘은 노모에게 그만 눈이 멀어서 제가 수령의 선물을 덥석 받았습니다. 저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성종의 반응은요? 그의 정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용서해 주었고요. 반면에 자신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종에게 거침없이 성종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하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손순효가 있었는데요. 손순효는 문과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뽑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이 보기에 오늘 뽑힌 무사들 중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인재 양성을 게을리하여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종의 대답은요? 그대 말대로 내가 게을러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 손순효가 성종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탄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하루는 성종이 용상에 올라와 있는데 손순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상 밑에 있는 계단에 성종 가까이에 걸터 앉아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 그러자 성종이요. 나 또한 알고 있지만 차마 세자를 패하지 못하겠다. 연산군 문제였던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손순효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신하가 용상에 오른 것만도 불경한 일인데 감히 주상의 귀에다 대고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손순효를 옥에 가두어 처벌하소서. 그러자 성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순효가 나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은 나를 사모하여 술을 끊으라고 권한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고 술주정 부린 손순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순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니 하루에 이 잔으로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 하고 은잔을 선물로 하사했던 거죠. 그렇게 은잔을 선물로 하사하고 나서 며칠 후에 손순효가 또 술에 취해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또 술에 취했느냐, 왜 약조를 어겼느냐 하고 손순효를 나무랐어요. 그러자 손순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감마마께 없어 주신 술잔이 너무 작기에 은장이를 시켜서 늘리기만 했을 뿐 은의 무게는 조금도 보태지 않았사옵니다. 기가 차겠죠. 그런데 성종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나의 속이 협착하거든 내 속도 두드려서 넓게 해다오. 성종이 이렇게 너그러운 군주였기에 훈구 대신들도 존중하고 대간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종은 대간의 말이라도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갈등만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자신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상대의 말은 그 어떤 비판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군주가 성종이었습니다. 그렇듯 성종은 경연을 통해서
존중과 균형의 정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을 가르쳐서 왕의 학문을 높이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왕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연은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을 견제하기 위한 창구였습니다. 그러니 왕은 경연이 더욱더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경연을 오히려 너희만 경연을 이용할 줄 알았더냐 하고 경연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견제한 왕이 있었습니다. 영조죠. 그런데 이 영조 역시도 조선을 대표하는 성군이지만 왕위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채씨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합니다. 그리고 영조 앞에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은 숙종의 맏아들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이 먼저 왕이 되었으면 이복 동생인 영조는 굉장히 위태로운 신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종은 영조를 총애했고 경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연인군을 이복 동생이지만 왕위를 넘겨줄 세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종은 소론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반면에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인군의 지위가 무척 위태로웠습니다. 경종이 병약해서 일찍 죽게 되면서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고 영조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경종이 죽기 전에 식사를 통하지 못해서 연인군이 형을 위해서 생감과 게장을 올렸어요. 생감과 게장 모두 경종이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탈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자 형님을 걱정해서 인삼과 부자가 든 탕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약을 드시고 잠시 기력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론의 입장에서는 연인군이 왕이 되려고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비판하는 소론들을 등용하고 싶지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주는 노론들에게 중책을 맡기고 싶겠죠. 그런데 영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나는 마땅히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당습에 관계된 자를 내 앞에 청거하면 그 자를 내치고 귀양 보내서 국도에 그러니까 도성에 함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탕평 정치를 펼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각각의 색깔의 고명을 얹은 탕평채를 섞어서 신하들 앞에서 자주 드시면서 탕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했던 소론들도 등용을 하고 그들에게 중책을 맡겼던 거죠. 하지만 소론들은 쉽사리 영조를 인정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영조 즉위 초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소론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왕위에 오른 초창기의 영조에게는 큰 타격이었어요. 그런데 영조는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을까요? 소론을 시켜서 진압하게 합니다. 소론이 일으킨 문제를 소론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만약 노론을 시켜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론은 이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면서 소론들을 더 큰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노론의 파워는 더욱더 세졌을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소론과 노론 인재를 놓치지 않으면서 정치를 함께 해나가는 영조의 탁월한 정치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경연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학문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신하들이 영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연장에 경연 준비를 제대로 못해온 신하들은 영조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하들보다 학문적 수준이 높았던 영조는 경연을 통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방향을 제시해보라. 그렇게 영조는 왕권을 견제하는 것이 경연이었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경연은 왕권을 제어하는 장치, 하지만 영조는 경연을 역이용했다. 영조는 열성적으로 경연에 참여하며 신하들이 실수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 신하들이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치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데 영조는 경연을 통해서 이렇게 신하들과 이런 영조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했던 거죠. 영조의 소통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소통을 했어요. 영조가 아끼던 김두량이라는 화공이 있었는데 그 김두량에게 삽살개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개 그림은 김두량이 제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삽살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그 위에 글씨를 적었어요. 영조가 직접. 그 글씨의 내용이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게 삽살개 너의 임무인데 어찌 대낮에 길에서 이렇게 짖느냐. 이 말은 탕평 정치를 협조하지 않는 노론을 비롯한 신하들을 삽살개에 비유해서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미미해 보이더라도 항상 두려워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을 생각하는 영조의 진심이 엿보입니다. 왕이 궁궐 밖을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행사를 순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궐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건데요. 영조는 제위 중에 이 순문을 129번이나 행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창경궁 바깥 홍화문에서 백성을 만나는 영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조는 백성들을 위해서 신하들과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영조가 신하들과 준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번에 광춘교를 보니 이 광춘교는 지금의 청계천에 있는 다리인데요. 광춘교를 보니 전년에 비해 더욱 흙이 빠져 있다. 걱정이 크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천 도량의 준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홍수를 만나면 하천 주변의 인가들은 표류하거나 없어지는 물에 휩쓸려가는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들 역시도 도량을 준설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만 이 도량을 준설한다고 백성들을 동원하면 민원이 많아질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자 영조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한양의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래서 청계천으로 직접 나아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준설 공사를 하면서도 직접 이곳으로 시찰을 나가서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를 살폈던 거죠. 청계천 준설 사업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보다 170년 앞선 사업이었습니다. 왜 뉴딜 정책에 비유하는 걸까요? 1760년 2월부터 4월까지 57일간 21만 5천여 명이 이 준천 사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준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일당을 다 지급해 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으면 백성들은 강제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백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들,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공사에 참여를 시켰던 겁니다. 대신에 한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포를 위해 노역하는 것이니 어찌 천변의 백성과 천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백성을 구분하겠는가. 청계천 주변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청계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산 밑에 사는 백성들이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서 흙과 자갈이 흘러서 개천에 쌓이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이다. 그러니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준천 사업을 하는 것이니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던 거죠. 소통이란 진정으로 통하려면 위가 듣고 아래가 말해야 된다. 국민이 말하고 지도자가 들어야 된다. 이건 비단 국가와 국민,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그룹에서도 팀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팀장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직원이 이야기를 하면 사장이 들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교사가 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소통은 왕과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 그 중에서도 성군이라 일컫는 4명의 왕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진정한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했고 조선의 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기도 했네 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다양한 방법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통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체가 등장하고 여러 과학기술의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사람들은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을 더 힘들어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불통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이나 기회보다는 어쩌면 소통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통의 자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담는 것,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정치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정말 좋아했던 독일인이 있습니다.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1970년 12월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서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 비가 온 이후라 땅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은 땅에 그 추운 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된 유대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빌리 브란트의 이 모습은 얼어붙었던 동유럽 사람들 그리고 유럽 전체의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소통의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92편의 강연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강연에 담고 싶었던 진정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여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